너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우리 덕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같이 공동 의존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너 때문에 내가 미친다. 오빠 때문에도 내가 이러는데, 아빠 때문에도 내가 미치는데, 엄마 때문에 그러는데 너까지 이러면 내가 더 미친다. 그 다음에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욕구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생병 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진다. 상담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이제 내담자들이 이제 이런 그 감정들을 가족들이 얘기를 할 때 죄책감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이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이야기로 우리 민들레님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누구의 말에 내사로 이런 죄책감이 형성되었는지를 탐색하는 지점으로 이 공동의존의 상태를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우리가 공동의존의 그런 봤을 때 배우자들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배우자가 크게 이제 5가지 유형이죠. 이제 첫째는 이제 순교자. 순교자라는 게 뭔가요? 남편이 도박을 했고 중독을 했는데도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그 배우자들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렇게 하시는 배우자는 본인이 구원자적인 환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가족에서 뭔가 순교자라든가 희생자의 역할을 하신 분들은 결혼 후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결혼해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론 이건 이제 원가족에서 일어난 부분하고 탐색해야 되지만 어쨌든 내 잘못이다. 이런 배우자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박해자 그런 유형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배우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모자, 아까 말한 이제 그 디펜던스 나와 있는 그런 공동 의존하고 약간 비슷한데 공모자적 유형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마시지 마. 뭐 술 같은 거 얘기하면은 아니다. 같이 마시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제 같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의리가 좋았던 부부인데 아빠가 공무원이셨는데 도박을 하셨어요. 도박을 하셔갖고 집이 이제 완전히 폭망을 했죠. 그러니까 아내분,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내담자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한 이제 가기 전 위에 그 형제들이 삼형제 있었을 때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살림꾼이고 정말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살림을 하신 분이셨는데, 도박? 그래? 도박 나도 한번 해볼게. 너만 도박을 하냐? 이러면서 실제로 도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박으로 아버지가 망했던 그 집인데 또 하나로 내가 도박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살림하시던 분이 이제 나가서 그냥 도박을 하면서 안 들어오거나 새벽에 들어오거나 밤늦게 들어오거나 이러면서 그 자녀들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청소해놨어? 그 다음에 뭐 이랬어? 저랬어? 뭐 했어? 이러면서 학대를 하면서 본인이 그 남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보복을 그렇게 공모자적인 부분으로 같이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술 친구적 유형 이런 거를 이제 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비슷한데 이제 술을 알코올 중독일 때 많이 나타나죠. 알코올 중독 그런 부분에서 공동 의존에서는 같이 혼술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마시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부부가 마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 냉담한 유형.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렇게 그 오는 내담자들을 만나게 되면 거의 알코올 중독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래 알코올 중독에서 술을 마시다가 둘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술 마시고 속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 가정폭력의 경우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
그 다음에 이제 냉담한 유형은 뭐죠? 뭐 관심 없는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부분들. 근데 이제, 뭐 각각의 어떤 유형이 맞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상담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런 공동 의존의 배우자들이 우리 내담자로서 올 수 있다. 부분들. 그러면 이걸 이제 상담에서는 그냥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내담자들이 있구나 그럴 때 이 부분이 이제 단순히 하나의 그냥 증상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럴 때 이제 상담자는 이것을 온 가족에서 어떤 부분이 내담자가 이런, 어떻게 말하면 이건 대처 방식이잖아요. 내담자의 대처 방식이죠. 이 대처 방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관해서 탐색하시는 것이 상담자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족들, 이제 논문에서 봤을 때, 이제 자녀가 도박했을 때 어머니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이제 그걸 봤을 때 주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이제 나오지만 조금 더 이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우리가 내담자들을 심리적으로, 자녀가 도박했을 때는 어머니들은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그 내담자 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도박 사실을 애면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아들을 믿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저희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셔서 첫 번째 남편은 전쟁에서 징집령으로 죽었고, 그 두 번째 이제 재혼을 하셔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제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참 복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 제 동생이 도박을 하는데 참 정말 보면은 저렇게 사람이 답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고 하면 그 말을 진짜 믿어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의 도박 어머니들은 거의 다 그렇다. 또 하나는 한 몸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공동의존. 얘가 괴로우면 제가 나가서 밥이나 먹고 살겠나 이러는 거예요. 도박해서 지금 가족들은 죽게 살겠는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나가서 지금 밥이나 먹겠나, 잠은 자나 이렇다니까요. 이런 걸 함께 고민한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지, 죄책감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과 절망으로 지쳐가는 거죠. 평생을 이제 이 돈을 도박하고, 돈 벌어서 용돈 주면 돈을 꽁쳐갖고 어디 장롱 밑에 넣어놨다가 이제 또 도박해갖고 돈 주라 그러면, 근데 이 도박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뭐 일하다가 뭐 있어 돈이 또 필요한다. 거짓말을 해갖고 이제 돈을 맨날 이 장롱에 밑에 숨겨놓은 돈을 항상 이제 그렇게 가면 밑 빠진 독에 하는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저희 오빠는, 이제 오빠도 한때 도박을 했지만 저희 남동생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몰래 하니까 막 오빠는 막 화가 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형제들이 다 돈을 막 각출해갖고, 공동 의존이라고 했잖아요. 각출을 해갖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 범죄 모르는 거야. 그냥 갚아라 그럼 공동 의존들은 모두 다 돈을 해갖고는 갚아주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그 부모들의 마음,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것을 이제 버텨내는 거죠. 평생을. 빚 갚는다고 인생의 그 부분을 사실은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머니들의 경험이다. 저는 저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자녀를 둔 도박 어머니들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내담자가 자녀가 도박을 했다면 어머니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 가서 나오지만은 그것이 뭐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면은 소크라테스 질문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왜 어머니의 탓이라고, 미들레님의 탓이라고 그걸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거꾸로 질문을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내라는 건 이제 배우자가 도박을 했을 때 그 배우자들의 아내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문에서 봤을 때 이제 아내들은 이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그 16년이니까 조금 뭐
최근에 좀 속할까요? 한 6년 전이네요. 7년 전. 무지의 동거. 이게 뭐냐면 죽어라 일은 하는데 무지한 거예요. 이 배우자들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상호 의존인데 그 의존이 어떤 상태? 병리적으로 의존돼 있어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줘야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병리적 의존. 그리고 또 도박하는 이 배우자들이 도박해서 빚 갚고 이러는데 또 막 어린 양 하는 거.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옷 사줘. 이러는 거야. 그럼 또 이 배우자들이 어때요? 그거를 또 이걸 또 이 의존되어 있으니까 또 사주는 거야. 이런 병리적 상호 의존 상태가 있더라. 도박 중독의 해악. 아까 말한 이제 사실 제가 여기에서 도박 중독에서 어떤 상태로 어떻게 된다라는 많은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너무나 이게 많기 때문에 자료가. 대신에 이제 가족 상담할 때 상담에 왔을 때 우리 정말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만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도박 중독이 아까 말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고 범죄예요. 근데 그걸 안다 모른다? 무지하다. 저도 무지했고 많은 부분들이 무지하다는 거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 남편을 중심으로 가족이잖아. 도박하고 이러는데도 일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고기 구워주고 전복해주고 병리적 남편을 더 의존하는 거죠. 가족관계. 내가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을 배우자들이 활동을 하지만 이 남편을 다른 부분에서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관계가 역기능적으로 굉장히 심화된다. 이제 분노가 불을 붙은 거죠. 이제 배신 당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아내분들을 상담할 때 어떤 부분에서 대부분 심리적으로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는 거. 이 부분에서 막 그 분노가 막 들끓어요. 도박을 했다라는 그 부분들을 왜 내가 몰랐을까? 그 5년 동안. 이런 부분에 자기를 자책하고 또 하나는 왜 거짓말을 계속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분노가 불이 붙은 지점이기. 나에 대해서 불이 붙는 지점은 왜 내가 몰랐을까? 5년 동안.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이 붙은 두 가지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를 위해서 홀로 몸부림치면서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를 소망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부분인데 아내는 이제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현실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대해서는 어떤 모속 몰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렇게 이제 논문에서는 우리에게 심리적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의 상담사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그럴 때 잘못하면 비난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심리적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공동 의존의 특성도 있고 질병이라든 그 다음에 또 범죄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의 이해가 우리가 선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도박 가족들이 왔을 때 드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받지 못했다. 이런 경험들을 가족들이 많이 하면서 사실은 성공적으로 상담을 종결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상담 초기에 라포 형성에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상담자들이 이제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부분들. 상담자가 너무 모른다 몰라도. 내보다 어떻게 도박에 대해서 더 모르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상담을 가서 받고 그걸 하겠냐. 이렇게 내담자들이 얘기해요. 요즘은 내담자들이 상담을 그만둘 때 그냥 그만두지 않아요. 다 센터에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컴플레인의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 상담사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지나치게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한다. 또 뭐 이렇다. 이제 저희는 저희 센터에 상담사들이 수련하는 그런 상담의 여러 이제 그 내담자들도 있지만은 인턴 레지던트 이런 상담 수련 어떤 기간이기도 해요.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담사들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니까 내담자들이 이제 그런 그 컴플레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링하고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담자들은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빨리 서비스를 개선하죠. 너희들은 그래라, 뭐 말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왜 드랍이 됐을까? 내담자들은 뭘 불편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들의 그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불편한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가족들을 상담할 때는 제가 유튜브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자료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러니까 상담의 기본은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익히고, 기본적인 것을 알고, 절대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담자들이 도망간다. 자, 공동의존 부모 유형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부모가 아까 말한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괜찮아지겠지. 그러니까 돈을 대리 변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두둔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도박자가 대부분 여성보다는 자녀들이 남성이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아들 편을 들잖아요. 우리 어머니처럼. 아들 편을 드니까 뭔가요? 두둔하니까 이게 편애라는 게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볼 때. 평생 빚을 갚아주는 거죠. 진짜 저희 어머니 봤을 때 평생 도박빚을 갚아주다가 돌아가셨다 해도 가흔이 아닐 정도로 이런 이제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들 해서 아들 아래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 양가 감정형.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한 뭐 그 밑에 이제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죠. 배신감. 아까 말한 그다음 내 탓.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 연민.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있는 것도 연민형은 도와주지 않으면 얘가 잘못될까 이런 두려움, 연민이 압도적인 거죠. 그다음에 삼각관계형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양상에서는 뭐냐면은 자녀가 도박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절대 빚을 갚아주지 마라.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몰래 빚을 갚아줘요. 몰래.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어떤가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결국은 이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가 사실은 어떤 행동적인 특징이 있는가. 특히 이제 이 행동적인 특징이라는 게 도박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처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대처 방식과 감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동의존 부모 유형 사례를 본다면은 너만 믿는다 이런 부모도 있고 너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만 믿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제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아들이 도박이 걸렸어요. 도박이 있어.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들이 아들하고 한 편이 되잖아요. 삼각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통제해요? 며느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만 믿는다. 너가 그래도 우리 아들을 잘 이렇게 다독여서 얘가 도박을 끊도록 해야지. 너가 뭔가 잘못해서 이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너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너만 믿는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대부분은 시부모님들이 며느리에게 가하는 형태가 되게 이제 그 상담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케이스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에서는 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억울한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아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며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결한다. 그다음 며느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자의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조금만 일하면 그 돈 갚겠네. 그렇게 해서 너가 살지. 왜 그런 걸 유독 그렇게 문제를 삼느니.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시부모가 이 며느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담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아들을 감시하고 통제해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담사가 그 시어머니의 편이 되어진다 그러면 저항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이 중독은 질병이 지금 어떤 하나로만 되지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해요. 중독은 이제 그 요인이 뭐 굉장히 많아요. 생리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여러 가지 많지만은 중요한 게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부분들, 질병이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담사로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자, 자녀 역할 이런 것은 아까 이제 부모 역할하고 비슷하게 이제 영웅,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족 영웅. 제가 우리 가족에서 이제 가족 영웅의 역할을 한 거죠. 우리 가족들이 암암리에 저한테 우리 가족을 약간 이제 제가 검정고시, 제가 이제 집이 돈이 없어서 제가 똥통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똥통 중학교를 다녀서 검정고시로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어떻게 그때 운이 좋게 제가 이제 1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에게서 그 공동의존의 가족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가족 영웅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몸이 진짜 히말라야 산맥의 그 산맥을 항상 제 이 등허리에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긴장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긴장감들을 내려놓고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노. 나 그거 안 하겠다고 이제 내려놓으니까 몸이 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가족 영웅이라는 게 그렇다. 희생양을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하고 잊혀진 아이, 귀염둥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공동 의존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가족 체계적 입장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도 이제 상담을 빨리 파악하는 하나의 체계적 입장이라고 봅니다. 부분들. 자,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부분 이제 가족이 역기능이라도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통제, 조종 혹은 순응하나 밀착하기는 방식으로 항상성이 유지가 돼요. 가족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중독자나 자녀가 과도하게 이 부분에 신경을 써버리면 역기능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족 역기능이 일어나고 잠깐만요. 이 부분이 조금 여기서 지금 뭐가 조금 이 쇼가 지금 뭐가 하나가 좀 빠졌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할게요. 그림에서 또 하나는 그 가족의 이런 항상성에서 이제 너무 부인이나 억압이나 강박 행동이나 죄책감, 수치심, 지나친 염려 이런 부분으로 가족들이 가게 된다 그러면은 심리적 안정이 깨져버려요. 환경이 악화되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시소처럼 가족들이 계속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 문제가 악순환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까지로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이 채팅창에 있으셨을까요?